지난주 재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초로 수직 증착 OLED를 양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일본 업체들의 OLED 관련 경쟁력이 강화되고 마치 당장이라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위협이 되는 소식처럼 들리지만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팬 디스플레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기업이죠. 2012년에 일본 정부 주도로 소니, 히타치, 도시바 3사의 중소형 LCD 패널 사업부의 역량을 모아 경쟁력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출범 당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2013년 이후로 이 재팬 디스플레이는 만성 적자에 시달렸고 2018년에 이르러서는 적자가 조 단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재팬 디스플레이의 위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BOE를 비롯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난립 그리고 그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이 디스플레이 보조금으로 인한 가격 체계의 붕괴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팬 디스플레이의 경우 특히 애플의 이 디스플레이 공급망 다변화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벤더인데 애플 입장에서 JDI는 중국 업체들과는 다르게 이미지에 타격 없이 이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들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 사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붕괴되고 공급이 극도로 초과되어 있는 현재의 LCD 시장 환경은 정부의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이 중국의 기업이 아닌 이상 제품 포트폴리오가 LCD에 치중되어 있는 기업이 버티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상황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경영 재건을 위해 대만과 중국의 업체들로 구성된 펀드에 9천여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고 50%의 지분을 넘기기로 했지만 업계는 이와 같은 딜이 무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올 중순에 해당 딜이 성사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정정 보도가 났죠.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 그래프의 흐름과 그들이 2018년에 기록한 약 2조 8천억 원의 적자 규모 그리고 재팬 디스플레이를 두고 들려오는 좀처럼 이행되지 않는 구제금융과 투자 협약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 일본 디램 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던 오래전 그때의 이야기들이 떠올립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세계 최초 수직 증착에 대한 이야기만 내놓게 되면 마치 재팬 디스플레이가 조만간 OLED 시장을 선도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날 수도 있겠죠. 언뜻 보기에는 국내 OLED 시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존폐의 위기 속 재팬 디스플레이가 외치는 작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최초 수직 증착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OLED 공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디스플레이 역시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OLED 역시 픽셀을 올리기 전에 얇은 한 층의 트랜지스터 기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 LTPS가 바로 이 TFT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LTPS의 경우 비정질 실리콘을 레이저를 이용해 결정질 실리콘으로 바꾸어 전자이동도를 크게 높이는 방식이 되겠죠. 오늘의 주인공인 증착 공정의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TFT 패널 위에 OLED 픽셀을 형성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공정인데 OLED의 발광 재료들을 RGB 픽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위치시키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정을 표현하는 이 영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열을 가해 소재들을 증착시키게 되는데 이때 마스크를 사용해 각 픽셀의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증착 과정이 완료되고 산소나 수분 등을 차단해 OLED의 수명을 확보하기 위한 봉지 과정이 진행되면 OLED 픽셀들을 형성하는 공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공으로 이루어진 체인버 속에서 OLED 재료들을 기화시켜 마스크 사이로 이 기판에 유리 재료들이 증착되는 현 세대의 OLED 증착 공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요. 우선 이 진공 상태가 유지된 체인버 안이라는 이 증착을 위한 조건 자체가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기화시켜 증착을 하는 이 방식 역시 기화된 유기 재료가 꼭 필요한 곳에만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LED 재료의 소진이 극심합니다. 보통 증착에 사용되는 OLED 재료의 양을 100으로 가정하면 20에서 30%, 적게는 10% 정도만이 실제로 사용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밖에도 패턴이 그려지는 크기, 개수 등이 결국 이 마스크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크기와 해상도의 측면에서 발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보다 조밀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패턴 역시 아주 작고 조밀하게 형성돼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크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패턴 크기가 작아질수록 마스크의 두께로 인해 기화되어 올라오는 유기 재료들이 마스크를 통과할 때의 입사각이 커지게 되어 정교한 패턴을 증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큰 사이즈의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스크의 크기 역시 커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정 부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가운데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OLED 패널의 크기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만약 여기까지의 이야기만을 듣고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해당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WOLED가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RGB OLED와는 다르게 이 WOLED의 구조에서 OLED는 별도의 서브 픽셀이 아닌 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한 문제나 기화 방식의 증착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되겠고, 한계를 정면 돌파하고 있는 발전 방향 중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증발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창기 증착 방식은 고정된 하나의 증발원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증발원의 개수를 늘리면서 입사각의 편차가 줄어들고 보다 정교한 패턴을 구현하는 데 유리해지게 되었는데요. 업계는 여기에서 다시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증발원을 이동하는 선형의 증발원으로 개선해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가 과거에서 현재 시점까지의 OLED 증착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 단계 짐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점에서 선으로 발전한 증착 방식은 다시 면소스 증착 방식으로의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에서는 이 증착의 방향을 바꾸는 시도들이 있는데, 증착의 방향을 90도 회전시켜 수직으로 바꾸게 되면 이 마스크의 중앙 부분이 처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 이러한 수직형 증착에 대한 연구는 히타치, 캐논 도키 등 일본 진영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시제품의 형태로 등장했지만 결국 양산에 적용되지 않았고, 미국 진영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에서 개발한 바로 이 수직 증착 장비를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인 재팬 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 OLED의 양산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직형 증착기의 장점은 중력에 의한 마스크 처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화에 유리하고, 설비가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량 생산에는 불리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현재 OLED와 관련한 이 디스플레이 패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최초 수직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일본 기업에 빼앗겼다는 것만으로 어떤 기술적 우위를 잃은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추후 따로 정리하겠지만 이 차세대 OLED 증착 기술과 관련해 잉크젯 프린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나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구태여 현재 장비들을 다소 애매한 포지션의 장비로 새로 교체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정리해보면 재팬 디스플레이의 현재 생산 규모나 해당 설비에서 생산될 OLED의 품질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세계 최초 수직 증착 소식을 두고 OLED의 기술 패권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소식이 아무 의미 없는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이번 재팬 디스플레이의 OLED 양산 소식의 의미는 그 기술 자체보다 조금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우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에서 만든 이 수직 증착 장비를 구매할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만으로 이제서야 막 OLED 수율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하는 이 재팬 디스플레이가 대량 생산에 불리한 해당 장비를 구매할 만한 상황이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재팬 디스플레이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보면 R&D라는 명목으로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 역시 추호도 아니죠. 디스플레이 업계가 좀처럼 구매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미국 장비 업체의 OLED 수직 증착 장비를 도산하기 직전에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가 구매했다. 하지만 이 의문적인 이야기들에 다음과 같은 단어를 대입시키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도출됩니다. 그동안 재팬 디스플레이가 자금 압박을 받고 흔들릴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며 꺼져가는 이 재팬 디스플레이를 연명시켜준 것이 바로 애플이죠. 애플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이 재팬 디스플레이에 할당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벌써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직접 재팬 디스플레이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재팬 디스플레이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속한 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는 지금, 다시 애플은 2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다시 한번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의문스러운 재팬 디스플레이 행보 뒤에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지형을 두고 애플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는 매우 명확하죠. 과거 아이폰의 LCD 패널에 납품을 두고 그랬던 것처럼 재팬 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 수직 증착 공정에서 양산된 패널들은 현재는 LG 디스플레이가 선점한 이 애플 워치의 OLED 패널의 수주 물량을 빼앗을 것이고, 아마 몇 년 후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의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LG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건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력한 공급망,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공급자들과의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해 싼 값의 부품을 공급받고 더욱 많은 마진을 실현하는 전략. 단순히 R&D 투자와 최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서플라이 체인의 역학관계와 같은 다분히 비기술적인 영역에서 애플이 하나둘씩 추진하고 있는 애플의 숨은 행보 하나하나가 그동안 애플이 생산을 내재화하지 않고도 이토록 복잡하게 엄청난 규모의 서플라이 체인이 얽혀있는 IT 완성품 시장에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 수직 증착 양산 이야기는 무너져가는 어느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과 관련된 OLED 기술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지형을 바꿔나가고 있는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마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의 변명처럼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이야기인지에 대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의 미래 전략을 짜면서는 이 한 문장이 품고 있는 의미에 대해 냉철한 가슴으로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겠는데요. 기술이 결국 우리를 지킬 무기이지만 오직 기술만이 우리를 지킬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올 한 해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무역 규제들을 겪으며 얻은 여러 가지 교훈들 속에 우리 기업들의 미래 전략도 더욱 단단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